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연락 받았을 때 150명이 넘게 신청을 하시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실습이 많이 있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혹시 하이시스를 킬 때 자기 PC에서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우지 마세요. 그럼 라이센스 2개를 묻기 때문에 2개를 띄우면은 그 즉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꼭 하나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간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교육을 이름을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반 이상이 학생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공정을 이해하는 것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 오신 분보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자체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제 좀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따라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실습을 예전에 교육을 많이 했을 때 커멘트가 실습하는데 제가 데모하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노미네이션을 몇 분을 해가지고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제 PC를 좀 사용하면서 제가 뭐를 누르라고 하면은 누르고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졸거나 떠들거나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진짜 싫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가능하면은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습도 좀 하고 기본적인 기능도 좀 익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하는데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죠? 자, 이틀 반 동안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 컨텐츠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베이직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 실습이 굉장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으니까 혹시 소프트웨어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설치해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모든 실습이 스타트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그렇지만은 스타트 파일을 사용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이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베이직 한 컨트롤 이론들 제가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심 먹고 나면은 좀 많이 졸리는데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지는 제가 보고 분위기를 봐서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시하고 플로우 이론 왜 프레시하고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화공이나 뭐 생명 화공이나 뭐 이쪽 계열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유체가 움직이는 거죠. 유체가 움직이려면은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밖에 이제 공기가 흐름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뭐 고기압, 저기압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압력차가 생겨야지 요량이 생기기 때문에 압력하고 요량하고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하나가 프레시하고 플로우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가지고 화공 쪽에 꽃이 이제 컬럼이죠. 컬럼 자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이나믹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업셋이 생겼을 때 위험한 내용물들을 밖으로 빨리 뽑아내느냐? 그게 하나가 PSV인데 PSV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로드가 만들어지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컴프레서도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컴프레서 쪽을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하고 제가 팁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럼하고 컴프레서를 이야기했는데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많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클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번 이틀 반 교육을 여기서 다이나믹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이나믹을 어플리케이션 돌리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교육은 굉장히 약식으로 할 거니까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소개 먼저 하죠. 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공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여러분이 계산할 때 보통 어떤 공정들이 바뀔 때에 아니면 공정 모델링을 할 때에 대수적인 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식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대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대수식을만 이어가지고 하는 그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 되고 단 하나는 대수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이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풀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즉 분모가 dt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거동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푸는 과정입니다. 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억을 거의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하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있는 게 파일럿,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기를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운전 바로 못하니까 실내에 앉아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PC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내가 조정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뮬레이터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플러스 알파로 OTS라고 하는 개념이 플러스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지 않아도 한 몇 시간만 내가 이것저것 게임을 만들어 보면은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공연 쪽에 사용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게끔 되어 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쪽 시뮬레이션의 모양이 만들어지다가 케미컬 프로세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하이드롤릭, 스모다이나미케이션 이런 것들, 컴포넌트가 어떻게 섞여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공정이 어떻게 제어돼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동 자체가 실제 장치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치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느리냐 빠르냐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장치가 얼마나
잘 모델링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치의 직접적인 크기 이런 관계식들이 들어가야만이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유저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능적으로 나와 있는 다이나믹 시뮬레이터 종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하이시스가 굉장히 많이 법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하고 거의 유사한 유니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좀 아픈 이야기가 하이프로텍이 아스펜하고 합병되면서 좀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반독점 뭐 이런 그 때문에 하이시스 계열의 제품들을 다른 회사에서 뭐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한웰이 가져가서 유니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코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하이시스나 그 다음에 유니심은 일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아스펜 제품부터 이야기하면은 아스펜 플러스에 있는 다이나믹스 우리의 제품 정식 이름은 아스펜 플러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용되는데 그것들은 케미컬 프로세스 쪽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벤시스 쪽 지금은 인벤시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룹에 합병됐는데 이제 프로2 심사에서 나와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단심이라고 하는 계열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물론 그 외에 조그마한 것들은 또 아류적으로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데 VMG심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툴들을 여러 개를 다 섭렵하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부분은 하이시스 계열의 제품 가지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제품 간의 비교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 과정은 안 맞겠지만은 어떤 툴들은 좀 더 쉽게 되고 어떤 툴들은 좀 어렵게 다이나믹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기 쉬운 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하이시스 계열이 가장 여러분한테 쉽게 잘 맞아질 거예요. 가장 쉽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 하다 보면은 그냥 움직이는 거동이 변화되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장치가 죽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되거나 이런 것들 트립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공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 번씩 농담을 삼아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우리나라 소득을 일으키는 게 아마 전기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크죠.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 매출액을 만드는 그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이상은 엄청 큰데 화공은 그거 반 정도가 될 거예요. 한 회사들이 큰 회사가 국내 SK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규모가 반 정도 됐다 레비뉴가 그렇지만은 사람 수,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SK 우리 이노베이션이 같은 한 5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공업은 제작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중공업이 아닌 우리가 화공 쪽에 있는 플랜트 움직이는 쪽에서는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거동되는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도 느끼는 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땠냐 하면은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었었어요. PC도 거의 보급화된 게 거의 없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으로 어느 정도 식을 만들어서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시뮬레이터가 워낙 좋아졌죠. 그러니까 인터넷 가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깊이가 옛날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얕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시뮬레이터가 없는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때는 계산기에 없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그 계산기를 시뮬레이터가 대체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터를 여러분이 내 계산기처럼 납득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엑스퍼트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뮬레이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화공 쪽에는 고가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뭐 움직이거나 뭐 해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현장 가서 밸브 하나 움직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500 원짜리 사건 있죠. 그게 뭐 때문이냐? 뭐 일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일설 누가 한 사람이 훈련중에 밸브 하나를 닫았대요. 이해됩니까?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어디 폭발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동 위치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가 답을 내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거동을 분석하고 파악을 한 후에 답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결정이 낼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그런 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조를 하나 들어놨죠.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제 딜레마에 포함될 텐데 내가 공장을 굉장히 느슨하게 설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장치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훨씬 더 비싸죠. 지금 경쟁사에 뭐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데 크게 설계하면 할수록 운전은 좀 더 편하고 쉽고 룸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비싸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말이 맞느냐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운전이 쉬우냐? 운전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거하고 제어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어를 잘 하게 만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저울질 해가지고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최적의 제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인데, 자, 우리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느냐를 한번 훑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내가 설계를 어느 정도 PFD나 블락 다이어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설계를 했다고 합시다. 그게 제대로 운전될까요? 과연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디 모델만 가지고 설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공장을 커미셔닝 할 때, 스타트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 그 흔들리는 것들이 장치 사이즈가 커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너무 작아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운전이 좀 더 잘 되게 잡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공장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운전하기 전에는 제대로 잘 경험을 많이 하기 전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DCS 룸이죠. 이게 컨트롤룸인데 DCS 앞에 앉아가지고 공정이 운전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운전을 좀 더 잘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운전해볼까? 라고 하는 부분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고 난 뒤에 뭐 시간에 따라서 원료가 계속 바뀔 때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리파이너리, 뭐 SK나 GS나 이런 데 리파이너리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게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입니까? 배치 프로세스입니까?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컨티뉴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원료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블락 오퍼레이션입니다. 세미 배치라고 할 수 있는 정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S오일만 빼고 원료가 한 200종을 사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한 50종 정도 되는데 그걸 섞어서 사용을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며칠마다 원료 모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원료에서도 뽑아올 때 제일 먼저 라이트한 게 먼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헤비한 게 점점 나중에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료의 조성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공전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바뀌는데 그걸로 만드는 제품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리고 리파이너리 군대 보면은 유닛이 한 공장에 보통 30개, 50개, 100개 정도 있는데 그 공장이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중간중간 몇 개가 셧다운 해가지고 수정을 모디파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공정 모드가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운전을 할래?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이나믹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신 분들은 디자인 쪽에 우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자인이 제일 위에 있죠. 진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 엔지니어 회사에 계시면은 딱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뭐 노멀이겠지만은 장치는 그 노멀이 아니고 맥시멈 오퍼레이팅 때 사용될 수도 있고 미니멈일 때도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은 분자력이 굉장히 높을 때 아니 낮을 때 여름철, 겨울철 여러 가지 모드에 따라서 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모드가 어떻게 잘 운전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이나믹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생겼어요. 아 이건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컨트롤 루프하고 스트레티지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밑에 있으니까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정을 개발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물론 컨티뉴스 공정보다는 배치 프로세스 쪽이 훨씬 더 많겠지만은 공정을 새로 개발할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변화하거나 할 때 과연 그게 최적이냐 최적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정을 개발할 때에 여기 보면 옵쇼어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옵쇼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셧다운을 하거나 하죠. 그때 새로운 공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거나 웰이 바뀌거나 그 조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더가는 다시 유지해야 되는 물질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이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교육을 오셨는데 우리나라 조선사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물론 중국에 이제 따라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사 3사가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플랜트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플랜트가 우리가 말하는 온쇼어나 옵쇼어 온쇼어하고 옵쇼어 내용 다 아시죠? 온쇼어가 어디고 옵쇼어가 어디다 하는 거 영어 말뜻 온쇼어는 내륙에 있는 공장이고 옵쇼어는 바다 쪽에 있는 공장입니다. 왜? 옵쇼어 쪽에 플랜트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육지에는 공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뭐 사람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점점 육지 쪽에 있는 원료들을 원료들은 다 캐버리고 거의 대부분 많이 캤으니까 바다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바다에
플랜트를 만들면은 굉장히 고려해야 돼도 되는 게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CFT입니다. 자, 육지에는 만약 화재 내가 폭발이 나면 도망갈 곳이 엄청 많죠. 뛰어나가면 되니까. 근데 바다는 불타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이프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스터디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의 일부 부분이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쪽,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분야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면은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회사 들어간 초년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공정이 운전되느냐, 아니면은 스트레치를 좀 다르게, 요건 캐스케이드를 그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레이쇼 컨트롤을 이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아니면 피드포드를 이걸 그려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플랜드 익스펜션 쪽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보면은 국내에 보면 있는 공장을 그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리뱀핑을 하거나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캠퍼는 커져요. 그런데 일부 장치들은 사이즈를 바꿀 수가 없죠. 맞아요? 왜? 공장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떤 장치를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는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기존에 있는 장치 걷어내야 되죠. 철거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디몰리션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장치가 추가돼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만 추가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이 가장 최후의 안전 시스템이 뭐냐면은 PSV가 달려있는 플레어 스택 쪽이에요. 위험할 때 장치들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압력으로 세팅해가지고 그 내용물을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장치가 용량이 커져가지고 운전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있는 내용물, 밖으로 빼야 되는 내용물들은 더 많죠. 더 많은데 라인하고 밸브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간다.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량을 계산할 때 아직도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디 조건에서 압력을 상승시키고 온도 상승시켜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 양을. 그런데 그걸 다이나믹하게 계산해 보면은 로드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다이나믹을 했을 때에 진짜 로드가 계산이 더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테디로 계산하는 것보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내에 한 회사에 어떤 플레어 스택 하나에 붙어 있는 전체 시스템에 있는 클럽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계산해 주는데, 왜 하나가 보면은 스테디로 계산했을 때, 설계했을 때 플레어 스택의 캐파가 클럽에 26개, 7개 몰려 있는 건데 그예요. 캐파가 한 1,500톤 정도 용량이었습니다. 시간당 1,500톤.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스가 1,500톤이 그냥 시간당 나온다 하면은 엄청나죠.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그 라인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겠죠. 자,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유랑들이 나오느냐를 케이스가 지금 설계된 게 파워가 나갔을 때입니다. 국내 보면 파워 몇 번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용량이 자기네 설계했는 용량 캐파보다 한 1, 2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네 설계할 때마다 용량 모자란다고 계속 키우고 투자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 넣어보니까 유량이 얼마 안 되더라. 어찌 됩니까? 과잉 투자다. 왜 돈을 막 많이 드느냐? 돈 그만큼 투자 안 해도 굉장히 충분히 운전될 수 있는데 라고 하시겠죠. 근데 파워가 나고 난 뒤에 나오는 유량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유량이 그때 나오는 유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죠.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보다 더 적게 나와야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다이나믹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감안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본 결과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오퍼레이터들이 벤트 밸브도 열었대요. 그 양을 다 합치는 양이 그만큼이다. 그러면 맞을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이나믹을 통하면은 용량이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디버틀레킹 같은 거 익스펜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캡합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들은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면은, 컴프레서, 제가 말씀드린 컴프레서 쪽에 가장 많이 스터디가 이루어집니다. 자, 컴프레서 하나가 얼마나 고가인지는 아십니까? 엄청 고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고가입니다. 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어컨 하나, 집에 에어컨 하나 선풍기하고 가격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 컴프레서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는 장치, 컴프레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적어도 몇십억 단위에서 몇백억 단위까지 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장치를 우리가 도입한다고 합시다. 근데 도입 잘 돼가 수치가 했어요. 그럼 스타트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다시 깎아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칼날처럼 되어 있는 블레이드를 다시 깎는데 적어도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고가고 위험한 장치이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다이나믹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전이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게 안티서지라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선풍기를 끄면 어찌 됩니까? 팬이 바로 스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초 동안 움직이죠. 자, 컴프레서의 경우에 인내 쪽에 압력 낮은 것을 출구 쪽에 압력 높이는 거죠. 그런데 딱 스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밸브가 닫혀요. 그럼 드론 쪽에 스팀이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장치는 무겁기 때문에 돌아가겠죠.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한 1분, 2분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10분씩 돌아갑니다. 그동안 셔틀 쪽에 액체가 없으면 백힘이 걸리면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백힘이 안 걸리게끔 어떤 물질을 이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뒤쪽에 있는 유체를 앞쪽에다 이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뒤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시키는 걸로 갑니다. 그게 얼마나 빨리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스터디하는 게 안티서지 컨트롤이다. 그리고 제가 리뱀핑 할 때 리드 밸브의 캐파시티, 로드를 개선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새로 설계하고 모디파이 했는데 이제 제대로 운전이 되는지, 운전이 안 될 건지, 압력이 올라가면 운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는 오퍼러빌리티 스터디. 그리고 냉동기 시스템. 그러니까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지만은 냉매를 제공해 줄 때에 냉동기 시스템이 항상 컴프레서나 열감기가 루프가 돌아가기 있는 건데, 그게 공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냉동기의 캐파가 바뀔 때 그게 다 따라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중동 쪽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의 날씨가 여름에 엄청 덥죠. 날씨가 온도가 40도가 아니죠. 40 몇 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냉동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공장이 바로 트립이 돼가지고 죽었다 하더라도 냉동기가 그만큼 빨리 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스터디. 제가 가장 시비하게 했는 게 로드가 100%에서 5%로 내려가는 게 2분 안에 내려갈 때에 냉동기 시스템이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까지 스터디를 하게 제가 굉장히 이제 시비하게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LNG의 어프로빌리티라고 해가지고 LNG의 액화 사이클 있죠. NG가 상온에서 LNG로 하면 마이너스 160도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떨어뜨리는 것을 옆에다가 냉동기 사이클이지만 좀 더 최적화된 냉동기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컴프레서가 보통 4-5개 정도, 열광기가 굉장히 고가의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같이 물려가지고 돌아갈 때에 이제 퍼포먼스들, 그 다음에 이제 스팀 쪽이나 이런 헤더 시스템, 유틸리티 쪽이지만은 전 공장이
디파인 쪽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100km 정도 되거든요, 공장이. 그러면 헤드라인이 몇 킬로까지 갔을 때 만약에 벌레 하나가 죽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압력이 훅 떨어지겠죠. 반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얼마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압력이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스타디들. 그다음에 쿨링 워터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설계할 때는 쿨링 워터 스플라이 되는 펌프가 굉장히 큰데 뭐 시간당 몇천 루베라고 이야기하죠. 몇천 큐빅미터 정도 흘러보내는데 그 설계를 할 때 보통 한 30% 정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유틸리티 설계에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30% 정도 여유가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하다 보면은 모자라요. 어느 한 곳은. 왜?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적게 간다는 뜻이에요. 왜? 높은 곳은 좀 적게 갈 거고 멀리 있는 곳은 적게 갈 거고 하죠. 그때 네트워크 전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느 쪽이 많이 흘러가느냐 적게 흘러가느냐를 분석해서 많이 흘러가는 쪽을 좀 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자란 쪽에 커버가 되겠죠. 그런 스타디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V는 요거는 이제 디자인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한 거고 리뱀핑 할 때 따로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립 시스템을 베리에이션 하는 것은 이제 PSV 로드도 개선하지만은 안전장치라고 해가지고 실 레벨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이프티 레벨입니다. 그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맞추느냐, 레벨 3, 레벨 4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비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주게끔 설계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게 요 부분이고 요거는 노드 자체를 만들어진 걸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써놓는데 화학 공장이 아닌 파이프라인 이송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럽 쪽에 보면은 리퀴드하고 오일하고 뭐 물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물질을 라인 하나로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거든요. 보낼 때 뭐 수십 킬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때인데 그때 만약 투피스를 합시다. 베이프하고 리퀴드가 있다. 지나갈 때 때립니까? 우리가 여기 호수가에 바람 불면은 호수가 잔잔하는 게 요동이 치죠. 파동이 치죠. 그럼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요동 치다가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리퀴드가 한 블락이 막혀가지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슬러깅입니다. 슬러깅이 생기면 어찌 됩니까? 보통 파이프라인에 베이프하고 리퀴드를 보낼 때 리퀴드는 보통 1m, 2m/s 정도로 갈 거고 베이프는 뭐 5m/s, 10m/s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합쳐져가지고 베이프가 미는 힘으로 리퀴드가 다 차가서 간다. 어찌 됩니까? 리퀴드가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때리기 시작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때리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엘보 쪽으로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물론 그게 생기면은 전체 캐파시티가 엄청 달라집니다. 그게 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리퀴드하고 베이퍼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드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슬러 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러 캐치의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오일 캐와가지고 슬러 캐치 열 때 슬러 캐치 사이즈가 보통 아마 길이가 한 50m 정도? 드럼 길이가 안에 내부 굉장히 복잡하게 50m, 100m 정도 이렇게 된 큰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리퀴드가 한목에 왕창 들어오면은 사이즈가 모자라게 되겠죠. 그 고가의 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주게 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이 부분. 플로우 어슈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게 나아가면은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베네피스턴 뭐 좋은 말만 써놨으니까 이러고 보면은 대부분 이해될 겁니다. 코스트를 캐피털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퀄리티도 좀 더 좋아진다. 왜 운전을 잘해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게 적어지니까. 그리고 세프티도 뭐 정진되고 문제, 오퍼레이션 할 때 문제도 뭐 줄어들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고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건 몇 가지만 이야기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제가 그만하고 너무 이야기 많이 했는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가 자, 그다음 베이직한 이론들을 한번 넘어가 보죠.